안녕하세요. DGK와 중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중구 CJ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2년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오마주 모더레이터를 맡은 박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마주의 신수원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마주를 만든 신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특히 제가 여기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또 다시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DGK와 충무로 영화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최근 근황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오마주 관련돼서 되게 좋은 소식들도 많고 되게 바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마주 제가 2020년, 22년이고 지금 2년 전에 오마주를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중순쯤 촬영을 마쳤는데 딱 2년 만에 사실 이번 올해 5월에 개봉을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마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다행히 많으셔서 지비도 많이 했고 또 어제는 제가 런던 아시아 영화제 이정은 배우와 함께 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러 왔는데 오늘이 저의 이 국내 마지막 집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되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싶고 또 사실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마주와 함께하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몸은 좀 피곤하고 다른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그렇긴 한데도 어쨌든 영화와 함께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 그래서 올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마무리의 여정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서 이정은 배우님이 또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감독으로서 배우가 상 타는 것만큼 또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마주가 장편 영화로 8번째 영화인가요? 장편 영화로는 개봉 긴 걸로는 7번째고요. 그 중에 네. 물비늘이라는 70분짜리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단막극 드라마. 네. 그래서 사실 필모를 제가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들여다 보면서 감독님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왜냐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내가 죽던 날 후반 작업을 할 때 이제 같은 랩에 있어가지고 그때 젊은이의 양지 오프닝을 기사님이 보여주셨어요. 되게 좋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정은 배우님이 이거 촬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때 되게 가슴 깊이 반성했거든요. 이제 첫 영화를 찍었는데 감독님이 정말 부지런히 찍으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지난 여성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받으실 때 이제 그때 이제 여성 감독님들이 계셨는데 다들 약간 자기가 받은 것처럼 되게 벅차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이분이 계속 앞으로 해오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되게 격려가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울컥했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또 오마주란 영화 자체도 약간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되게 뭐랄까 감독님의 어떤 때가 왔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오마주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아유, 너무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식은땀이 갑자기 막 이렇게 납니다. 예. 오마주는 제가 2010년에 첫 장편 레인보우를 찍고 나서 2011년에 여자 만세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 다큐를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카메라를 든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꼭지로 리서치를 하다 보니
그 과거에 1950년도에 활동했던 그 미망인이라는 영화를 만든 박남욱 감독님이 계셨고 여성 영화 감독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판사와 그 다음에 세 작품의 장편을 연출했던 홍은원 감독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 외에도 다른 여성 감독님들이 계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성 감독님들만 그 시대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성 감독들이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고 또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분들의 존재를 몰랐을까? 이분들은 왜 묻혀 있었을까?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50년대, 60년도에는 굉장히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인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성이 영화를 연출한다는 게 어떤 일이었을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여성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시절에 엄청나게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과거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선배들이 내 어떤 그 용기, 용감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 전달되었고 언젠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만 하고 있다가 그 2019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젊은이 양지 후반 작업하면서 오마주를 썼습니다. 근데 오마주를 쓸 때는 약간 제가 그 영화를 어쨌든 몇 편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박지한 감독님은 어떻게 계속 그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영화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항상 그 설레임도 있지만 공포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서 이 작품이 잘 안 돼,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심과 두려움을 늘 그것과 좀 싸우는 어떤 작업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후반 작업을 하면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약간 그런 생각들을 다음 작품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다음 작품을 내가 과연 또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거에 제가 그 다큐를 만들었을 때 언젠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그 부분들을 제가 메모해 놓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연히 보게 됐고 이걸 가지고 영화를 한번 시나리오를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마주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저는 여자만세라는 다큐를 그 당시에 봤고 사실 이거 오기 전에 한번 다시 보게 됐는데 뭐랄까 그 당시에도 보셨어요? 네네. 와, 몇 안 되는 MBC 시청률 진짜 무슨 1% 2%도 안 됐는데 무슨 창립 예, 뭐 그런 50주년 거였죠. 창립. 네, 그래서 봤었고 그때도 굉장히 신선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3분의 1 정도에 되는 분량이었고 저한테도 되게 약간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리고 그때 또 그 오마주에 나오는 약간의 유머와 비슷한 결이 있어요. 그 박나욱 감독님이 미국에 계신데 이제 화면에 그 비행기표 값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다가 돈이 없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홍은원 감독님도 계시다는 걸 알고 이제 찾아가시는 그런 걸 보고 이게 굉장히 감독님 마음속에 되게 오래 있다가 이제 영화가 됐구나. 이 오마주가 만드는 시간이 이렇게 됐다는 거가 제가 역사를 알면서 보니까 또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감독님 필모를 사실 보면 저는 약간 우리 다음 세대? 그 감독님의 다음 세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마주에서는 이제 감독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려고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 라는 약간의 반가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계속 이걸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담겨 있어서 그 오마주를 쓰는 어떤 심경의 변화랄까? 그런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사실은 물론 이 영화를 보면 저의 자전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페이크도 되게 만들어낸 이야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저는 오마주에서처럼 그런 사운드 작업을 한 적은 없고요. 예, 그것도 다 가상에서 생각을 한 것들인데
장편 영화를 어쨌든 몇 편, 5편 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단막극도 거의 영화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굉장히 뭔가 그 피로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저예산 영화로 계속 그 해오다 보니까 스태프들과 이제 배우들 어쨌든 열정적인 분들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긴 하지만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는 어떤 그 두려움과 피로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이 거리를 두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영화를 계속 찍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다음 영화를 찍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특히 이제 좀 상업 영화 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물론 저는 항상 제가 영화를 시나리오 쓸 때 상업 영화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투자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건 상업 영화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내 색깔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고민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원래는 다른 걸 쓰려 그랬습니다. 다른 거 쓰고 있었는데 그게 잘 풀리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마주는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고 또 거의 10년 전에 2011년에 대충 머릿속에서 구상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써지다 보니까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절대 투자를 못 받을 영화인데 그래서 지원을 신청해보고 지원금이 어느 정도가 안 되면은 포기하자. 나중에 죽기 전에 만들자.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공모에 몇 군데 냈는데 되게 시나리오를 좋게 봐주신 심사위원 분들이 조금씩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조금씩 해서 그 돈들이 모아져서 예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과 또 정은 씨와 그다음에 다른 해오 선배님이나 그다음에 준상 군이나 이주지 선생님 이주 선생님과 서희 씨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같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영화가 완성됐습니다. 네. 그러면 촬영 기간 몇 회차 정도 촬영을 하셨어요? 촬영은 21회차 했고요. 네. 한 달 동안 저희가 프로덕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은 한 2달 정도였고 후반은 좀 길게 했습니다. 예. 코로나가 터져서 어차피 저희 코로나 상황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개봉은 오래 기다려야 될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후반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 스태프들이 좀 안 끝나서 힘들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이렇게 왔고 그리고 사실 이정은 배우님을 만나서 지환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투입이 되면서 저는 뭔가 속도가 딱 붙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정은 배우가 감독님을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게 이렇게 스태프들이 설정을 해서 촬영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본인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건지 또 궁금해요. 예. 우선 시나리오를 제가 보내고 나서 미팅을 했는데 흔쾌히 저예산이고 개런티도 많지 않은데 동의를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 저는 최근에 이정은 배우님이 20분 만에 결정했다. 이걸 어떤 인터뷰에서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20분 만에?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정은 씨를 저는 미성년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요. 잠깐 출연하지만 5분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의 씬 스틸러처럼 등장을 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막 이런 느낌으로 봤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기생충에서도 문광 역할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너무 어쨌든 놀라운 연기를 보여줘서 언젠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제 드렸는데 되게 빠른 피드백이 실제 왔습니다. 그래서 첫 미팅을 하는데 안경을 쓰고 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부지영 감독님의 네네. 단편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안경 쓰고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머리를 하고 그 안경을 쓰고 나타났는데 원래 평소에 이렇게 눈이 별로 좋지 않은지 안경을 쓰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나리오에서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서 그 스타일로 가자. 근데 원래는 이제 약간 쇼컷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 그 로스쿨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스쿨에서 단발머리를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자를 수 없는 상태여서 그 이미지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 지완이라는 인물과, 여기 지완 있잖아요. 지완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박지한, 우리도 참 공교롭게 이렇게 이름이 지완인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이 지금 저와의 어떤 싱크로율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이 저희 스태프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상 피팅을 하고 이제 헤어 분장을 하는데, 저희 이제 분장 실장님이랑 의상 실장님이랑 자꾸 약간 저랑 같이 작업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자꾸 저랑 제 스타일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비슷한 옷들을 갖다 입히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픽스를 했어요. 픽스를 했는데 나중에는 또 좀 약간 저희 이제는 그 PD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야, 너 그 신감독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다가 제 옷도 빌려줬어요. 사실은 제 갈색 항상 입고 다니는 자켓이 있었는데 그걸 또 입혔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거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쓰시라고. 저는 그래서 옷이 없었어요. 현장에 제가 입을 옷이 없었는데 그거랑 또 안경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 스타일로 변모가 되어서 이제 지금 또 제가 아끼던 그 갈색 자켓은 영상자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증을 해서 제 옷이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촬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이제 첫 촬영 때 이제 모니터를 보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랑 정말 비슷한 도플갱어가 저 안에 있네. 저는 영화 장면 중에 정원 선배가 뒷모습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감독님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의도하셨다면 너무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 장면을 보고도 많이 웃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정은 배우님이 관찰력이 굉장히 맞아요, 뛰어난 맞아요. 분이세요. 네, 예, 아마 같이 작업해서 아셨겠지만 굉장히 캐릭터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를 관찰하고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내가 죽던 날 개봉할 즈음이었어가지고, 근데 선배님은 또 본인이 첫 장편 주연이셔서 또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시는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고 너무 좋은 시나리오인데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뭐 연기적으로나 주문하신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우선은 대본 리딩, 저희가 이제 그 프리 단계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은 씨도 또 드라마 준비로 바쁘기도 했고, 근데 또 그래서 그 틈만 나면은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쉬는 타임에 같이 얘기를 나누자.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하루 일정이 끝나면은 그 캐릭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오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은 씨도 부담이고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좋았던 것은
매번 어쨌든 찍고 찍어 나가는 어떤 그 것들을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결과물들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연기 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굉장히 됐고 또 정은 씨가 좋았던 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선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이 배우는 감독을 믿어주는구나. 이게 저한테 굉장히 그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정은 배우가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 그 모습이 진짜처럼 보이는 데는 사실 상준상 배우나 권혜호 선배님이 되게 도움이 컸을 것 같은데 그 뭐랄까 그 가족을 그리는 그거에 있어서 감독님이 신경 쓰셨던 부분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는 상준상 배우가 막 운동하면서 엄마랑 대화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의 나이의 아들이 엄마랑 막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얘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사실 너무 재미있었고 이게 감독님의 어떤 실생활에서 온 것일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예, 우선 그 준상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준상 군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준상 씨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준상 씨는 그 굉장히 그 내추럴한 정은 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내추럴한 연기를 정은 씨도 표현을 정말 잘하는데 준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앙상블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리허설 할 때부터 리허설을 그 현장 리허설을 했는데 그때부터도 그냥 과거에 또 두 사람이 뮤지컬을 같이 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엄마와 아들로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친하기도 했고 또 둘이 붙여놨을 때 같은 이 카메라 앵글 안에서 진짜 아들 모자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준상 씨한테 조금 미안한 거는 저희 촬영 현장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주연 배우 위주로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많이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테이크를 많이 가지 못했는데 근데 굉장히 순발력 있게 그거를 잘 하더라고요. 잘 하고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그 시나리오에는 그 우통을 벗고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대화. 왜냐면 집에서 사실 보면 여름에 더우니까 다들 그냥 그 러닝이나 아니면은 우통 벗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더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는 10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되게 수줍어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원래는 옷을 이렇게 반팔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나는 이게 그 원래는 우통 벗고 이렇게 그냥 더워서 엄마한테 그냥 엄마 앞에서 뭐 부끄러운 거 없으니까 집에서 그러지 않냐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 너가 그게 편하면은 그렇게 입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하는 리허설 하는데 갑자기 감독님 저 그냥 이거 벗을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린데 되게 과감한 뭔가 그런 캐릭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수줍음도 있고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와일드한 어떤 표현이든 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되게 뭔가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권혜호 선배님은 두 분이 되게 친하세요. 예전부터 그 대학 때 과 선후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극 동아리도 같이 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혜호 선배님도 정은 씨가 캐스팅된 다음에 정은이랑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었어요 그때. 근데 시간을 내줘서 촬영을 했는데 역시 또 혜호 선배님도 많이 기다리시느라 그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했는데 굉장히 워낙 내추럴한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모니터에서 두 분 연기하는 거 보면서 뒤에서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녹음을 지금 붐마이크를 킨 상태인데 너무 웃기는데 이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예, 작업을 했던 예, 즐거운 예, 그 새 가족이 진짜 네. 찐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여성 감독, 주부인 여성 감독인 캐릭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드문 캐릭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고 되게 기대를 하면서 봤었는데 그 모자지간 그리고 부부지간이 뭔가 딱 붙어버리니까 아 이게 되게 쉽게 내가 이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지환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오면서 어이 브라더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사실 너무 정원 선배의 약간 실제 모습 플러스 약간 그렇게 보여가지고 저도 굉장히 영화관에서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객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을 하실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너무 급하게 여쭤봤을까요?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처음은 이제 개봉하고 영화관에서 보고 두 번째는 사실 넷플릭스에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보게 됐는데 영화관에서는 약간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넷플릭스에서 볼 때는 되게 슬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게 굉장히 이렇게 슬픈 느낌과 웃었다는 기억이 함께 있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왜 그랬지라는 걸 또 곱씹게 됐는데 영화 속에 등장한 어떤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 사라져가는 어떤 영화관과 그리고 서울을 떠나서 이제 영화계를 떠나서 이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 뭐 그분들이 요양병원에 있기도 하고 자신의 시골집에 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그리고 그 지환의 그 집 동네에도 어떤 젊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생을 스스로 마감한 어떤 사람의 차가 놓여있던 공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쓸쓸함을 공간에 좀 녹여내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네, 그 공간들을 설정하실 때 했던 고민들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예, 되게 그 잘 보신 것 같고요. 그 저희 그 영문 포스터에 있는 영문 카피가 뭐냐면은 그런 뉘앙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빛,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때 찬란했으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빛, 예, 그것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딩도 그 폐극장에 그 극장에서 떨어지는 어떤 빛과 그림자 이걸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폐극장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헌팅 때문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문 닫은 극장에 전원이 그 차단되어 있는 전기가 철거되기 직전의 극장인데 정말 그 천장 구멍에 저희 영화에선 좀 큰 구멍이에요. 근데 정말 요만한 구멍이 있었어요. 거기로 이제는 천장에 빛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가느다란 빛인데 그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마주 쓰면서 그런 공간의 느낌을 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극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극장이 그 잊혀진 공간이 돼버리고 왔던 사람들도 발길을 끊고 그것처럼 그 지화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 지환의 친구는 이제 영화를 난 그만둘래. 아마 여기 감독조합 우리 행사니까 감독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예.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주변에서 뭔가 그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몇 년 동안 영화도 되게 만드는 게 어렵고 투자가 안 되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견뎌야 하고 나는 그러면은 부업 투잡을 해야 되겠어. 막 이런 고민들도 많고 저도 어쨌든 영화를 계속 만들긴 했지만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는 어떤 그 상태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때 그 갔던 그 극장 그리고 그때 영사실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35mm 영사기를 틀어놓고 그곳을 쓸쓸하게 지키고 있던 영사 기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된 기억인데 이 오마주를 쓸 때 자연스럽게 그 공간들이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극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과거에 그 홍 감독이 살았던 지냈던 서재라든지 뭐 그런 곳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저한테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 감독이 과거에 시나리오를 썼다는 다방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잘 살려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 헌팅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극장이라는 곳이 그 극장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막 극장에서 담배도 피고 막 이랬던 곳이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곳조차 많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절로 그랬고 배너라는 영화에 그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것 자체 그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심상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일찍 결혼해서 이제 엄마가 된 친구들이 수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영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수영하면 혼자 있을 수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도 제일 처음에 지완이 혼자 어떻게든 이곳에서 수영을 해서 저까지 가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게 너무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집에서는 가족들과 내가 떼어낼 수 없는 존재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근데 아티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되게 외롭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떻게 살을 부대끼며 살면서 외롭기도 힘든 약간 그런 느낌들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영 역할의 고서희 배우님이 얘기했을 때 마지막 회차야 하면서 나 이제 영화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랄까 근데 사실 지완이라는 캐릭터는 막 활짝 웃지도 않고 막 되게 슬퍼하지도 않는 인물이고 저는 그래서 계속 묵묵히 해올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그게 감독님과 비슷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옆판사 화면을 보는 거 말고는 초반에는 거의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한 상태? 그리고 동시에 옆집 여자가 살고 있는데 샤워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자 감독이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 캐릭터가 굉장히 특이하고 인상적인 캐릭터가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중에라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레이션 편지를 읽고 나레이션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나레이션을 배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잘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데 영화의 끝을 이렇게 그 심부르스카의 시로 이렇게 끝내시는데 특별히 그 시와 이 나레이션이라는 형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선 그 나레이션은 그 유일하게 김호정 배우님이 그 목소리 출연을 해주시고 김호정 배우님 저랑 젊은이 양지의 주연으로 같이 일을 했고 여기서 이제는 홍 감독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자로도 출연하셨고 시나리오를 처음에 보내드렸더니 나 그림자 할래 이렇게 딱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 감독으로 출연도 하셨는데 이제 홍 감독은 얼굴을 되도록이면 보이지 말자 그래서 얼굴이 최대한 노출 안 되는 식으로 출연을 하셨는데 그 나레이션은 저한테 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영화에서 홍 감독이 과거에서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그림자 유령으로만 나오다가 유일한 장면인데 그것도 사실은 지완의 기억 속에서 재생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매체가 되는 게 그 오키가 준 편지였고
그 편지는 뭐 실제 그런 편지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홍 감독님 취재를 하면서 그분이 그 잡지에 기고를 한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그 40대까지 한 10년 정도 여판사가 40 이후에 데뷔를 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10년 동안 그 조감독과 스크립터 생활을 했어요. 충무로에서. 그때 이제 자기가 느꼈던 고충, 여자 스텝으로서 느꼈던 고충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었습니다. 그 글을 바탕으로 제가 이거를 오키가 편지를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홍 감독의 육성으로 표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나레이션을 넣었습니다. 넣었고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아들의 목소리로 등장을 하는데 원래 중간에 또 시가 있었어요. 아들이 시를 보내잖아요. 자꾸 엄마한테. 엄마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예. 처음에는 실제 시가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돈 벌어라 약간 이런 의미로 보내고 그다음 중간에도 이렇게 약간 살짝 긁어주는 긁지만 또 위로가 되는 이런 시가 또 한 번 있었어요. 편지 시가. 근데 그거는 저희가 편집해서 삭제했습니다. 그 부분은 장면도 찍었는데 삭제했고 그다음에 엔딩에서 어쨌든 또 한 번의 시 편지가 등장하는데 그 심보루스카 시집에서 시집을 제가 보면서 시집을 여러 개를 봤습니다. 이 마지막 엔딩 시를 저희 PD님은 그 직접 써라. 왜냐하면 시를 하면 이거 판권 또 이렇게 연락해야 되고 그러니까 써라.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근데 너무 막 유치한 거예요. 진짜 시인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쓴 시는 영상이 전혀 이렇게 영상에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집을 여러 개 뒤지다가 심포르스카 시 중에 원래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몇 군데만 쓰고 그리고 그 시집의 판권을 갖고 있는 그쪽에 연락을 저희 쪽에서 연락을 해서 그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장면하고 굉장히 좀 원래 근데 시는 심보루스카 시를 써놨습니다. 대본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찍고 그리고 편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엔딩에서 사실 피아노 음악도 나오는데 그건 또 김태영 피아니스트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조화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극장에 오마주라는 제목이 뜨고 이런 느낌이 뭐랄까 아날로그적인 정서를 영화 전체에서 계속 담아내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이주실 선생님이 연기하신 편집자가 트는 음악이나 그리고 엔딩에 흐르는 또 이태리 정원인가요? 그 음악도 이 영화를 관통해서 관객들에게 굉장히 전 친절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감성이야 라고 계속 따라오게 만드는 어떤 배치들을 이렇게 감독님이 잘 의도하셔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보고 나면 우리도 아날로그의 어떤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시를 읽는 20대 아들이 굉장히 판타지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사실은 지화는 정말 아들을 키우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약간 근데 엄마한테 빨대 꽂겠다고 하잖아요. 그 아들이. 네, 그래서 도서관을 다니는 이 훌륭한 젊은이를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관객들께 여쭤봤던 것처럼 질문을 한번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물어봐가지고. 네, 저기.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선 오마주라는 영화를 만들어 주심에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고요. 개봉 당시 제가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관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아직도 더 많은 관객들이 좀 봤으면 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들의 캐릭터 설정이나 어떤 장소적인 측면에서 그 시대적인 감성을 매우 잘 연출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것만은 꼭 지킨다는 어떤 지조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촬영 당시 좀 힘들었던 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힘드셨겠지만 뭐 연출을 하다 보니 뭐 어떤 점들이 좀 힘들었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감독님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아직 하나밖에 안 찍어가지고. 네. 아이 저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이것만은 지킨다. 그런 생각이 영화를 찍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찍다 보면 예를 들어 영화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물론 스케줄도 지켜야 되고 특히 저는 이제 저예산영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콘티 작업 때부터 이제 압박이 들어옵니다. 오마주도 역시 처음에 그 짠 콘티 분량보다 좀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것은 이제 회차 때문에 21회차 안에 끝내야 되는 어떤 상황. 그 표면적으로는 우선 가장 지키는 것이 이제는 회차죠. 회차와 스케줄인데 사실 좀 미안한 게 찍다 보면은 어떤 상황들도 벌어지고 저의 판단 미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딜레이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몇 번은 오버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두 시간 정도 오버할 때도 있고 마지막 촬영 때는 한 몇 시간 오버해서 되게 좀 마지막 날이니까. 예, 좀 너무 스태프들과 배우들한테 미안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선은. 근데 안 지켜질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는 제 심장이 쪼그라들죠. 저도 쪼그라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다짐 이런 것들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제 눈을 바라봐주는 스태프들이 있고 고마우신 분들이 배우들이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고 이래도 그런 분들 힘을 얻어서 계속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는 되게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스케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른 부분에서는 항상 갖고 있는 것이 배우들의 컨디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가 어쨌든 연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촬영을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배우들의 어떤 컨디션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점점 영화를 찍을수록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배우들과의 소통, 예. 소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시간에 쫓기고 이러면은 막 무조건 찍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기할 틈도 없이. 예, 근데 사실 배우가 뭐 인형이 아니잖아요. 인형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뭔가 내가 연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배우도 마음속에서 뭔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야지 정말 좋은 연기가 나오고 좋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은 씨 같은 경우도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제가 정은 씨 뭐예요? 이러고 불러내서 예. 저희가 이제 지방 촬영 이런 데 가면 이제 숙소 같은 옆방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제 방에서라든지 아니면 정은 씨 방에서 잠깐이라도 자기 전에 얘기를 나눈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했던 거. 예. 근데 좀 미안하죠, 항상. 그 여유가 있는 현장이면은 더 좀 여유를 갖고 정은 씨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하고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그 조연을 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였죠? 힘들었던 거요.
코로나 저희가 시나리오 쓸 때는 코로나 전이었어요. 근데 시나리오 쓰고 나서 막 코로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찍지?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촬영을 어쨌든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 조마조마하면서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도 되고 그랬는데 바로 그 헌팅 장소가 저희가 하필이면 요양원, 산부인과, 수영장 예, 이렇게 다 그 뭔가 그 코로나 환자들의 영향을 받는 특히 그 아파트도 아파트도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제작부에서 열심히 이렇게 뛰어가지고 헌팅을 다 그 허락을 받은 상태였어요. 지방 촬영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바로 촬영 직전에 광화문에 집회가 대규모적으로 열리면서 모든 단계가 악화됐습니다. 단계가 그 코로나 그 규제 단계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두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완화되면 너희 허락해주겠다. 그래서 저희 그 대표님하고 제작 PD님하고 같이 좀 비상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걸 연기할까. 근데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정은 씨 스케줄도 있었고 또 이제 스태프들과 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다가 고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극장을 먼저 그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을 먼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제작부가 좀 힘들었던 게 중간중간에 다른 헌팅지를 또 구해야 돼서 예, 힘들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단계가 완화가 돼서 그 수영장이랑 그다음에 산부인과랑 이런 주로 그래서 지방 쪽으로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코로나가 심하지 않은 곳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고 스태프과 배우들이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수의 스태프들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스태프들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 또 그 스태프이든 배우든 누구 하나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이제는 촬영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모든 영화들이 그러긴 했는데 저희는 특히 저예산이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사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예, 제발 아무 사고 없이 아무도 걸리지 말자 뭐 이런. 예, 그러면 순서대로 찍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그런 거는 꿈도 못 꾸죠. 예, 꿈도 못 꿨죠. 예. 다행히 무사히 예, 어쨌든 그런 일 없이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예, 그 촬영을 마쳐서 저희가 이제는 완성하고 개봉할 때 정은 씨랑 저희랑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 그 상황에서 영화가 완성된 게 이거 기적이에요.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지환이라는 역할이 되게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지만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영화를 전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예술 계통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서 항상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좋아하지만 나중에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는데요. 그 지환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혹시 감독님도 계속 좋아하는 영화라는 일을 해오면서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거쳐오셨는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2010년에 첫 장편 레인보우 만들기 전에 사실은 그 한 10년 영화학교에 10년 입학한 지 10년이었고 그 사이에 직장 생활도 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려고 했고 때로는 아 타협하기 싫어. 그래서 내 거를 지켜야지. 그러다가 또 이제는 망가지고 예, 작품이 잘 안 되고 부서지고 뭐 이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 10년 동안의 그 시기가 저한테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되게 악몽 같은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악몽 같은 시간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아직도 영화를 하고 있지? 그게 결국은 아 내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 그러면 일찍 포기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2010년에 레인보우로 첫 장편을 만들었을 때 제가 40대 예, 거의 중반 가까이 되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중고 신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 신인 감독들이 되게 젊고 이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중고 신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레인보우를 만들기 전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인지 그게 어떤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아직도 영화를 찍고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오마주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뭔가 아 이걸 계속 해야 돼? 그러면서 왜 그 후배가 그 영화박물관 프로젝트 줄 때 나는 그 뭐지? 돈이 안 돼도 의미 없는 일이어도 돈 되는 거 하고 싶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 제가 매 순간마다 고민하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돈 되는 거 하고 싶어서 예, 뭐 타협이란 타협인데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은 저는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했고 또 근데 이거는 내가 돈과 무관하게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아니어도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내 삶에서 얻을 게 있고 뭐 그러면은 또 하고 이런 식의 타협들은 계속 꾸준히 저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서 버텨왔지만 항상 고통스러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저예산 영화를 하다 보면 되게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생기고 발생하고 이걸 수습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또 그 안에서 또 같이 으쌰으쌰 모여서 어떤 장면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이거 내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 다들 눈빛이 힘든데 눈빛이 총총하게 이걸 또 하자고 막 으쌰으쌰 모이고 있어. 이럴 때 굉장히 뭔가 그 환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그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또 영화를 개봉했을 때 개봉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 계속 찾아주고 이렇게 봐주는 관객분들이 계시고 이런 즐거움들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살아남지 않았을까. 근데 절대 뭐 나는 타협을 안 해 이러고 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 순간에 하루하루의 삶이 항상 타협을 합니다. 예. 항상 타협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홍차를 먹을까 물을 먹을까. 이거부터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오늘 버스로 타고 갈까 전철을 이건 선택이자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타협이라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의 선택이고 대신에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자기가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게 제가 살아오면서 예, 아직 뭐 대선배님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느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준필름이 감독님이 만드신 제작사이신 거죠. 네,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나서 내가 내 제작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시점이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그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예. 항상 의도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준필름은 원래 제가 레인보우를 만들고 나서 배급사에서 인디스토리가 배급을 할 때 회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준이라는 여름이잖아요. 저 이제 6월이잖아요. 예, 6월을 좋아하진 않지만 6월이 저한테 좀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하고 예, 또 준이라는 원래 제가 제 이름을
저기 수원 인천 아시죠? 예. 이름이 수원인데 어릴 때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도시 이름인데 이상하게 저는 준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준필름이라고. 천령할 때부터 준 필름으로 예. 되어 있었던 예.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식의 그 블로그 옛날에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 블로그 이름이 그 쭌이었어 쭌. 그래서 그냥 그냥 무슨 제목을 할까 하다가 그냥 문득 떠오른 이름으로 정했고 그 이후에 이제는 마돈나를 할 때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 저희 같이 일했던 PD님하고 같이 예, 그 만들었고 예, 그렇게 해서 준필름이란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예, 해왔습니다. 어쩌면 감독님이 자기 회사가 있고 뭔가 이 이름으로 뭔가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게 또 작업을 다시 하는 거에 또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런 거 생각나서 여쭤봤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뭐 돈을 수익을 남기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데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감독님들 프로젝트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런 원대한 꿈은 갖고 있지만 사실 뭐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네. 조금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의 MBTI가 궁금합니다. 요즘 이런 질문 곤란한데. 이게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지금 막 카톡을 뒤져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 자꾸 막 그 물어보죠.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더라. 리더십이 있는 뭐 그 I세요, E세요? E로 시작했나? 여기 E요? 뒤져봐야 돼요. 나중에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끝나고 제가 이거를 뒤져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홍은원 감독님이 안 계시지만 같이 작업했던 어떤 편집자가 남아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계속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그리고 매 작업할 때마다 감독님은 그냥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만 그들이 느낄 때 감독님이 뭔가 달라졌거나 좀 나아졌거나 혹은 뭐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얘기를 나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예전에 같이 했던 팀들이 그 있었는데 또 상황이 요즘 많이 바뀌었고 그 중에 또 영화를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또 상업 영화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그 스태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을 할 때 꼭 그 팀들이 같이 하진 않고 근데 이제 메인 스태프들은 같이 항상 작업을 해왔습니다. 작업을 해왔고 근데 아무래도 제작 환경이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되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동 시간도 준수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들 그 최저부터 예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저도 이제는 그 충무로 상황이 바뀌는 것들을 체감하는데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지키는 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우선은 타임 스케줄을 받을 때 일차표를 딱 일일 촬영 계획표를 딱 받을 때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까 이거부터 사실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조감독이나 이제 PD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고 그래서 촬영 전에 준비를 더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역으로 부담은 되긴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근데 또 그 어쩔 수 없이 촬영하다 보면 저희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개런티가 많은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막질 못하죠, 제가. 막질 못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근데 또 새로 또 와서 해주는 친구들이 뭔가 의욕을 갖고 또 열심히 해줘서 되게 그 좋은 에너지들을 받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만들고 나서 만들 때 사실 그 편집 기사님 캐릭터에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이 같은 공동의 노력으로 완성이 되지만 사실은 감독이나 배우 중심으로 이렇게 사실 그 결과가 계속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과정에 참여를 했지만 뭔가 조금 덜 주목받는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사실 있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제가 실제로 그 편집 기사님을 과거에 홍은원 감독님과 활동했던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 영화 100편을 만드셨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취재할 때만 늘 쓸쓸하게 부산에서 외진 동네에서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이제는 연락처가 그대로 있어서 저희 촬영 직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점점 이제는 연세가 100세가 가까이 되셔서 기억을 잃어가고 계시고 그 통화할 때도 기억을 못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양사분을 통해서 한번 통화를 했는데 아예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는 근처에 부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봤더니 요양사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젠 거동을 하시지 못해서 근데 약간 그 쓸쓸함 이런 것들을 이주실 배우님이 되게 잘 표현해 주셨는데 그 부분의 정서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해외에서 그 상영됐을 때 어떤 분이 그 리뷰를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이 영화는 여성 감독 주인공이 과거에 그 선배를 쫓아가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고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그 사운드 믹싱 장면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영사기사 극장 장면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영화여서 자기의 그 의미가 있었다. 그 리뷰가 저는 새롭게 다가왔고 제가 사실 크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봐주셔서 네,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그 다방의 주인분도 사실 본인은 영화인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다방을 하고 있지만 내 다방에 이렇게 많은 영화인들이 와서 얘기를 나누고 나는 그래서 이 영화라는 어떤 것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지팔을 하고 오는 부동산 사람들밖에 없어서 쫓아내기 바쁘신 분으로 그려져서 아, 그렇구나. 사실 영화라는 게 감독과 배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사실은 관객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일 텐데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얘기 나누실 관객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이주실 배우님이 끝까지 살아남아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그게 저한테도 되게 많이 왔는데 한참 생각을 하다 보니 만약에 남자 편집 기사님이 은퇴하고 남자 감독이 왔을 때 성공하라고 하지 살아남으라고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여자 영화인들에게 살아남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게 저한테까지 오는 어떤 그게 약간 감동적이면서도 이게 변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동시에 그 홍은원 감독님의 그 사진을 보면 정말 빛이 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젊음과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유일한 3명의 여자들이 만나서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 사진에 담겨 있는 것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뭐랄까 여자 감독, 여성 영화 막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감독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를 뭐 계속 하시는 중간중간 계속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소회는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그 아까 질문하신 분한테 대답한 것처럼 매일매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꾸준히 다음 영화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존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실제로 자제분들은 혹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애들은 제 영화를 재미있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잔소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같은 거 이제 보여주면은 좀 이런 거 좀 찍지 말고 좀 재밌는 거 좀 찍자 뭐 이런 얘기들을 조언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무서워서 안 보여줘요.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영화를 오마주는 그래도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재밌게 본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제 영화를 먼저 안 보고 꼭 다른 영화들 개봉하면 그거는 꼭 예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 영화 속에서는 어벤져스로 나오지만 어벤져스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시리즈별로. 근데 어벤져스 외에도 사실은 어떤 때는 예술 영화인데 예매해가지고 멀리 가서 막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내 영화는 극장에서 안 보지? 예, 저도 의문점입니다. 근데 이번엔 다행히 그나마 괜찮네 뭐 이러면서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정은 배우님의 팬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사들이 약간 예사롭지 않은 현실성이 있는 거 아닌가? 엄마와 아들의 영화하는 엄마를 향한 아들의 대사가 그게 약간 영향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인데요. 혹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해야겠다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 여자만세라는 다큐부터 시작해서 오마주까지 오는 여정 동안 감독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이 영화 안에 담으셨고 저희가 그걸 보고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마주에 대해서 신성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도 2번 본 영화를 이렇게 감독님과 나눌 수 있어서 더 재미있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해주신 신성 감독님 감사하고요. 오늘 진행된 감감무는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6시 반에 감감무 한산 용해 출연 프로그램에는 김한민 감독님과 모더레이터로 민기동 감독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